솔직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기를 보면 부모님께서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관심이 조금 없으시구나 라는 것이 글에 등장을 합니다. 우선 글의 길이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글쓰기가 이 정도라면 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잘 쓰는 친구들은 이 양을 넘어가서 두 번째 글을 쓰거나 확실히 딱 보면 이 친구는 다르구나.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관심 있는 걸 어떻게 체크하세요? 또 어디 뭐 글쓰기 학원 다녀?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 글쓰기 학원 안 다녀요. 이거 글 썼는데.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글로 잘 표현하는 교육법 오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초등교사 안세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유튜브 나오신 거는 거의 처음이실까요? 4, 5년 또 만에 있었어요? 처음입니다. 4, 5년 전에는 있으셨어요? 네. 어떤 채널이었어요? 그때 홍공 채널과 그러셨구나. 교집합 스튜디오에 네. 4, 5년 전에 한 번씩 나갔다가 너무 긴장되어서 잠시 쉬다가 예, 4, 5년 용기 오래 내었습니다. 쉬셨네요. 네. 네네. 저는 제가 최초인 줄 알고. 최초입니다. 이렇게 큰 채널은 처음이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셨군요. 공부한 채널은 여기 처음입니다. 오늘 글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초등 처음 글쓰기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을 좀 내게 된 이유가 좀 있으셨을까요? 계기가? 교직 생활을 지금 14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글쓰기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학생과 부모님들의 입장이 살짝씩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글쓰기를 쓰는데 저학년 친구들은 어떤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만 중학년은 반반 나뉘게 됩니다. 네. 특히나 고학년은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어려워합니다. 시기별로. 네, 시기별로 예, 점점 어려워지는데 학생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학년 때는 싫지 않았는데 점점 하기 싫어지고 숙제로 내지고 반복적인 글쓰기가 너무 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6년 동안 학교에서 숙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예. 도저히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다. 일기를 보더라도 맨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네. 독서로도 반복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쓰는데 바뀌지 않는다. 학생들은 더 이상 쓰기 싫다. 6년 동안 썼는데 또 쓰라고 한다.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제가 글쓰기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근데 이번 책의 제목이 처음 글쓰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을 강조한 좀 이유가 있으세요? 뭐든지 습관이 중요한데 네. 처음 습관을 잡으려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글쓰기에 있어서도 처음 이 시작을 어떻게 자리 잡고 습관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얼만큼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냐의 판가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처음이 언제로 보세요? 애들이 글을 좀 써야 되겠다 했던 게 대부분 저학년인가요? 저는 초등교사다 보니 예. 1학년 1학기 이후부터 글쓰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에요. 1학년 1학기에 이제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물론 다 배워오지만 학교에서는 공교육이 시작되는 만큼 1학년 1학기에는 일기 쓰기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받아쓰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빠르면 1학년 2학기부터 글쓰기를 시작하고 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학교에서 일기 쓰나 받아쓰기를 안 해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때 글자를 배우는데 어떻게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쓰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학교에서 사교육을 강조한다 라고 해서 글쓰기가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과 10년 전과 지금 쓰는 친구들도 줄어들었고 학교에서 쓰는 시간도 줄어들었나요? 전체적으로 10년 전에 비하면 학습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교육과정도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한글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그냥 글에 대해서 배우지 글 쓰는 시간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학습량뿐만 아니라 학습의 깊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요즘 교육의 현실입니다. 쓰라고 하면 대부분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파악을 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써야 될지, 즉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될지 글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는, 즉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제를 던져주는 것이 질문을 여러 사건 중에서 너가 이 첫 번째 사건을 가장 먼저 말했던 이유는 뭐야? 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게 될 거죠. 예. 그러면 그 대답에 맞는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예. 그럼 아이들은 대답은 잘해요.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럼 그 말했던 것들을 기록했다가 그것을 적으면 그것이 바로 글씨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기와 발표는 굉장히 잘하는데
글쓰기는 그냥 의식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말하기와 글쓰기는 동일한 행동이다. 다만 글로 옮겨 적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가정에서는 이런 걸 할 때 녹음기 하나, 핸드폰 녹음 같은 거 켜놓고 네. 녹음하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녹음기를 켜놓고 이때 엄마 아빠는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난 여기서 막혔었는데 이렇게 흐름을 가니까 글쓰기가 막히지 않고 글 쓸 수 있구나 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저는 가장 먼저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부모님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뒷이야기 발표라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뒷이야기 발표했을 때 남학생들은 무조건 누군가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치거나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네. 예. 뒷이야기가 거의 남학생들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가는데 예. 그럴 때 저는 처음에는 열심히 웃어주면서 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참았던 그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표들이 무수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은 혼내시거든요. 이거 죽었다 얘기하고 이러면. 네, 앞에 부분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갑자기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온 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재밌게 받아주고 모두가 발표를 하게 하고 음. 그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내용과 연결된 글쓰기를 다시 수정을 하게 합니다. 여학생은요, 선생님? 여학생들은 처음부터 잘해요? 최대한 내용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선생님이 초반에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글 쓰는 걸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네. 이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체감하세요? 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수업 시간과 그다음 두 번째는 숙제를 거뒀을 때입니다. 수업 시간은 사실 적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 시간도 수학 시간도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다 적게 되는데 저는 문제를 풀게 하고 항상 교실을 돌아다니는데 일부 친구들은 열심히 적고 있지만 아예 적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특히나 긴 글을 적어야 된다면 아이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지나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아졌죠. 글쓰기를. 네, 글쓰기 시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신의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 이런 게 많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빠른 친구들은 AI를 이용해서 말을 하지 않고도 글쓰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의지해서 뭐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 준비를 가져오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다 알고 있습니다. 챗GPT를. 아, 정말요? 네. 요즘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디벗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어른들보다 그 기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글쓰기 싫어하거나 안 네. 하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정말 너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 우려돼서 걱정돼서 네. 오늘 모셨거든요. 그래서 네.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흥미를 붙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하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것인데 바로 단어를 주고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유창성 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랑 배라는 단어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아이들은 서로 자신의 문장을 말하고 싶어서 이제 손을 들죠. 네.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밥이랑 배입니다. 밥이랑 배. 네. 밥 먹어서 배가 불렀다. 네, 밥 먹어서 배가 불렀다. 네. 그럼 아이들에게 반대로도 해보라고 합니다. 네. 과일 배를 네네. 먹었더니 밥 생각이 난다. 네네. 이렇게 한 거죠. 오, 이것도 되게 제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선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그렇죠. 반대로 하면 또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졌다. 또는 밥을 아무리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다. 그렇겠죠? 이렇게 같은 단어를 줘도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기자님처럼 네. 배를 동음이어로 먹는 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창의력이 뛰어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과일 배를 먹어야겠다. 이걸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이 배를 또 동동 타는 배로 생각을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네, 큰 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아이들이 거의 10가지 이상 만들어내면 거기서 단어 한 가지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3개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병원. 관련이 있는 듯 하면서 관련이 없는 걸 주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쓰게 하고. 네, 밥, 배, 병원이에요. 네.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최소한 3문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잘 써요. 그래요?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배가 고파서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팠다. 배가 2번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갔다. 또는 반대로 창의력 있는 친구들은
병원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뷔페에 가서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근데 이 글쓰기를 길게 적고 싶으면 단어를 4개 또는 5개씩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2개, 3개 주면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하면 서로 말하려고 다양한 글쓰기를 해냅니다. 이거 학년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몇 학년이랑 학년 전혀 상관이 추천하세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첫 네. 번째 방법. 네. 또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워낙 아쉽지만 핸드폰 등과 유튜브, SNS에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많은 어른들이 봤을 때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를 봤을 때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죠. 예.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 많거든요. 너무 창의적이에요. 네, 창의적인 것, 웃긴 것도 많고 맞아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네. 나는 반딧불 그 노래가 유행했었잖아요. 음. 근데 거기 댓글이 감동받았던 것이 좋은 노래는 칭찬이 달리고 명곡에는 사연이 담긴다. 저 봤어요. 보셨어요? 예. 네, 그거 보고 이거는 네, 울림이 있죠. 네, 울림이 있으면서 예. 이거를 아이들에게 시켜야겠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그 영상을 자신의 언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글쓰기를 저는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낭비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돼서 예. 부모님들도 너무 답답하시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차피 봐야 된다면. 어차피 봐야 된다면 네네. 차라리 그걸로라도 네, 표현을 네.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자. 저는 영상뿐 아니라 밥 먹을 때도 합니다. 급식 먹을 때. 예. 그러니까 급식 먹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급식 시간, 점심 시간인데 워낙 흑백 리뷰 요리사도 유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평을 남기는 거죠. 근데 맛있다란 그래요? 단어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다가 아니라 뭐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었다. 뭐 무와 무의 조화가 정말 뛰어난 맛이었다라든지. 그러니까 맛있다를 제외하고 그 음식 중에서 한 가지를 맛 표현하기. 네. 이런 것도 아이들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반찬이 4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씩만 하더라도 4문장이 완성되고 그렇네요. 하나의 글쓰기가 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은 한두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더 독려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네. 1등 하는 친구 뭐 상 주거나. 일단 친구는 저에게 가장 큰 상, 뭐예요? 저 하이파이브를 드리는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인이 더 재밌고 참신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외적 보상이 사실은 필요 없게 그래요? 됩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 효과적인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우리 네. 삼세판이니까. 삼세판이요? 예. 아이들이 한 문장씩 연결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친구에게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서 네. 학원에 가기 싫었다 네. 라고 문장을 적어두고 2번 친구에게만 그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 2번 친구가 그 문장을 보고 연결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3번 친구는 2번 친구의 글만 보고 3번 문장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를 가져왔는데 가정에서 하시려면 네. A4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을 적었으면 네. 여기 첫 번째 친구가 보고 두 번째 문장을 적죠. 네. 그럼 가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문장만 보고 그 다음 친구가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2문장 쓰기이지만 10명만 하면 10개의 문장이 적힌 글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다 같이 짠 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면 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마다의 막 색깔이 나오겠죠. 난리가 나겠죠. 네네. 저마다 학생들의 창의성도 있지만 연결이 되는 문장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문장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아이들은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각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읽어요. 완전 난리가 나기도 하고 웃기기도 네. 하고 네. 그렇게 재밌게 하고 나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연관된 글쓰기가 될까라고 물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 글쓰기가 더 일관될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입에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뒤죽박죽 바뀌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아이들이 한 문장만 쓰지만 결국에는 한 글이 되고 가정에서 하시려면 3분, 4분 가정이니까 네. 1인당 2-3문장만 쓰면 그렇네요. 12줄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네. 긴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학교에서 교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20몇 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친구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만약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네. 그 잘 쓰는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 뭐 부모님이 해주셨던 부분 중에 좀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네. 정말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으세요?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의 언어에 맞춰주지 않으세요.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거나 네. 아니면 단어들을 좀 낮춰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뭐 재밌었니? 라거나 그러니까 단어들이 고학년들이 쓰는 단어, 어른들이 쓰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쉬운 단어로 아이가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단어를 풀어주면
아이들도 그 단어 수준에서 머물러서 생각보다 어휘든 표현력에서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네. 그럼 만약에 그 글쓰기가 원활한 친구들, 잘하는 네. 친구들은 네.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 네네. 있는 그대로 표현도 하고 그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기를 보면 부모님께서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관심이 조금 없으시구나라는 것이 글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체험하세요? 우선 글의 길이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기를 보면 정말 지금 제가 4학년인데 4학년 친구들이나 9학년 친구들은 글쓰기가 이 정도라면 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뭘 채워야 될지도 모르고 부모님께서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내고 본인은 글 잘 썼다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잘 쓰는 친구들은 그냥 이 양을 넘어가서 두 번째 글을 쓰거나 내용도 다르고 확실히 딱 보면 이 친구는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관심 있는 걸 어떻게 체감하세요?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너 어디 뭐 글쓰기 학원 다녀? 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요, 저 글쓰기 학원 안 다녀요. 그러면 너가 되게 글을 잘 썼는데 어떻게 글을 잘 썼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글 썼는데 엄마랑 좀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라고 엄마가 물어봐서 그냥 좀 같이 글을 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네. 아니, 부모님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네네. 그 부분으로 대화를 했던 게 네. 이 다른 친구보다 월등히 많이 쓰는데 작용을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초반에는 글을 길게 쓰는 걸 어려워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처음 글을 써봤더니 글 쓰는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배웠고 글 쓰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글 길이는 사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 지금 원활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따라하고 싶다. 네. 글쓰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4가지 경우를 조금 이제 싫어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박형. 엄마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알아야지 엄마가 어떻게 하냐.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괜찮은데 네. 아이가 고민 끝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생각해봐. 너가 써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요. 두 번째는 제시형입니다. 제시형. 네, 뭘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이나 많은 어른들이 어떤 글이든 첫 문장, 첫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때 모든 글들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첫 줄이 중요하죠. 부모님이나 교사가 첫 문장을 주어주면 글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글쓰기를 잘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못 쓰는 거. 네, 사고력이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수정형인데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너무 이상해, 바꿔. 좀 길게 써봐. 네 번째는 이제 맞춤법형입니다. 네네. 네. 보통 맞춤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학년 때에는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글을 다 쓰고 글쓰기니까 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맞춤법은 나중에 많이 틀린 것부터 고치면 되니까 글쓰기와 맞춤법을 분리해서 생각하자라고 이 4가지를 우선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서 권장해 드린다면 가장 기본인 육하 원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하 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것을 한 문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편하시게 그 한 단어씩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는 주말에 놀이공원에 갔다 라고 적는다면 처음부터 누가가 나오잖아요. 누가를 누구랑 갔어? 부터 질문하면 부모님이랑 갔어가 나온다면 부모님이랑 어떻게 놀이공원을 갔어? 너가 가자고 했어? 라고 하면 이제 누구랑 함께 간 이유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어디서 그럼 놀이공원이 집에서 멀리 있을 텐데 어떻게 갔어? 그러면 서울이나 용인에 있다면 그 간 방법에 대해서 아이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차를 타고 갔다든지 기차를 타고 갔다든지 그럼 이 각각 육하원칙에 맞는 한 가지씩 질문을 해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글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 문장이 아니라 네. 육하 원칙이니까 벌써 6문장은 나오겠네요. 네. 부모님은 연습만 시켜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막히게 되면 그때 배웠던 걸 떠올리는 것이죠. 내가 누가 갔지? 어떻게 갔지? 무엇을 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국에는 글쓰기는 혼자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육하 원칙에 맞게 한번 연습해 보라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예,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글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는 것이 맞아요. 글쓰기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부모님이 만약에 막막하다면 초등 저학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이번에 내신 책 그리고 다음 달에 내는 책까지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로드맵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글을 쓸 때에는 크게 국어 교과서와 연계해서 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2학년 저학년들이 꼭 갖춰야 되는 성취 기준이 있거든요. 쓰기 네. 영역에서. 마찬가지 1, 2학년들은 일상생활의 소재를 나타내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기분과 아이들이 부담 없는 일상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상상하는 글쓰기처럼 재미있는 글쓰기, 1, 2학년의 목표는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불어주는 것이 네.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중학년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제 의견과 이유가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저학년 때에는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표현하기만 하면 됐다면 중학년부터는 의견과 이유, 즉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글쓰기로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절차,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확실히 1학년, 2학년 때 단순히 즐겁게 글 썼던 부분에서 한 차원 높아진 글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방법을 모르면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대체 주장과 이유가 뭐가 다른 것이지? 원인과 결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좋은 예시를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글쓰기가 맞는 글쓰기구나, 다양한 글쓰기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학년이 되면 내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설득하는 글쓰기나 토의 토론하는 글쓰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생각을 반박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쓰기가 너무나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저학년에 맞는 글쓰기, 중학년, 고학년에 맞는 글쓰기를 묶어서 힘들겠지만 이대로만 최소한으로 따라한다면 학교 글쓰기는 물론 일상적인 글쓰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글 쓸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행평가라든지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 주관식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이걸 그때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